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우리에게는 스스로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다. 분명히 자신의 마음, 생각, 감정이지만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지 못하는 마음 말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 마음을 살펴보자. 그 무의식적인 마음이 생겨난 기전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놀라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어른이라 해도 조용한 방에서 옆에 있는 누군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른다면 순간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다. 세상에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바퀴벌레를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 이런 과정은 러시아 생리학자이자 심리학적인 이반 파블로프에 의해서 100여 년 전에 최초로 연구되었다. 최초의 조건 형성은 개에게 음식을 줄 때 특정한 소리를 함께 들려주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 어떤 사람은 개가 특정 소리를 듣고 타액을 분비하는 것이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질문할 것이다. 타액 분비를 억제하는 것은 우리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가 관장하는데 네덜란드 후르닝 언대의 실험학자들은 심리학 학설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밝기와 관련된 단어를 듣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의 동공 크기가 변화한다는 실험 내용을 보고했다. 사실 인간의 눈에는 동공이 확장되거나 수축하는 반응은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것이다. 동공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동으로 확장되고 반대로 밝은 곳에서는 눈이 부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절로 축소가 된다. 그동 우리가 접해온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자율적인 조작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무척이나 중요한 시소점을 제공한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면역 반응 역시 과거 경험에서 영향을 받는다. 특정한 화학 분자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려고 한다.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면역 저하를 들 수 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상황적인 요인과 병원이라는 환경이 반복하여 연합이 되면 나중에 항암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병원만 오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큰 소리와 벌레의 음식과 소리, 꽃가루와 꽃 모양 항암 치료와 병은 이렇게 하나는 선천적으로 특정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행동은 강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는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이 의식적인 사고를 필요하는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가 있다. 실험 참가자가 대학생들에게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2개의 가지를 연속적으로 하도록 지시했다. 첫 번째 가지는 빈 화면 중앙에 동그라미가 나타나면 컴퓨터 자판의 특정 키를 신속하게 누르는 것이었고 법칙이 이러한 경험을 계속했을 때 과연 참가자들은 자신의 반응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표적이 나타나는 위치를 예상하며 표적을 찾는 시간이 점점 더 빨라지는지 알아본 것이다. 학습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2가지로 구분하면 어떤 분류가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 마음속에는 어머니 얼굴 좋아하는 음식의 맛, 친구의 미세한 몸짓, 우리 마음이 세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시간적인 심상은 마음속의 영상이라고 할 수 있고 청각적인 심상은 우리 마음속의 녹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상은 우리가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용이 될 수 있다. 우정, 두정엽이 손상이 돼서 편측 시각 무시증이
생긴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오른쪽 두 정엽에는 시각 정보 중에서도 외적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하는 경로가 있다. 이런 환자에서 익숙한 장소를 머릿속에 떠올려보라고 하면 기억 속에서도 왼쪽의 풍경만 떠올리게 될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비슷한 기제로 작동하며 공통된 내 영역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기능적인 자기 공명 영상법을 이용한 최근 내 영상 연구들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지각할 때와 이미지를 상상할 때 유사한 내 영역의 활성화됨을 보였으며 심지어 무엇을 상상했는지 시각을 담당하는 내 영역에서의 활성화 패턴을 보고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보았던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서 동지를 본 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음 질문을 보자. 아파트나 회사 또 자주 드나드는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각 층과 열린 당초와 다툼을 포함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의 배열을 빈 종이에 그려보자. 만약에 같은 아파트에 3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2번은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익숙하게 마주하는 엘리베이터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학원 집단 대비해서 어느 정도일까? 16%에 불과했다.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둔감하다. 민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또 500원 동영상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 그것까지. 그래서 동전 엘리베이터 버튼의 이해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 기억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해 준다. 그렇지.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판에서 김민식이라는 이름 단어를 자판으로 치는 것은 상상하면 어떨까? 김민식. 손가락의 위치를 통해서도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다. 자, 차례로 강릉, 부산, 서귀포, 서울, 평양. 가장 동쪽에 있는 순서 도시를 나뉘어서 인접해 있는 도시 쌍중에서 동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는 각각 무엇일까? 강릉, 서울, 순서. 대부분 사람들은 제주도가 서울보다 훨씬 동쪽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 문제의 답은 제대로 쓰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리 공부를 소홀히 했거나 상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여러분의 심적, 지도적, 심상의 언어적인 개념 지식이나 판단의 왜곡 요인이 침투해서 각 도시의 위치를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비언어적인 마음이 우리의 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육이나 사회인식에서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치카고 대학 입시 시험에서 어려운 공간 지능 문제들이 포함된 이유 역시 치과 의사에게 공간적인 능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이런 공간 지능은 비행기 조종, 조각, 건축,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 가령 가상 공간을 창조하고 의의력이나 독해력 같은 언어적인 지식이 훈련을 통해서 향상되는 것처럼 공간 능력이나 비언어적인 지능도 훈련을 통해서 향상할 수 있다.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을 8개의 독립적인 다중지능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구분이 대중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최근에 많은 연구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면 지각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더 나은 수행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왔다. 자,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여러 지식을 갖고 있다. 비록 그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한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지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의식이나 이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억과 언어, 지각, 범주와 판단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대부분의 명시적인 지식은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아왔고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단어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전화로 오늘 6시에 지하철 신촌역 1번 출구에서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간단한 대화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예전에 친구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기자였던 친구가 하루는 선배 기자의 일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혹은 당황스럽게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주 한 잔 산다는 의미가 다른 지식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아기를 보라고 하였더니 정말 남편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아기만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면 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인간처럼 움직이고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의 의미와 문법을 모두 알고 있는 최첨단 로봇이라 해도 인간이 가진 상황적인 맥락 지식이 없다면 그 로봇과의 대화는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식빵에 버터와 딸기잼을 발라서 우유와 함께 가져두면 좋겠다는 간단한 요구를 로봇이 할 때 엄청나게 복잡한 명령어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서너 살쯤 된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최근의 인지 심리학 연구는 어떤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는 사전적인 정의와 지식 말고도 전혀 본인은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암묵적인 지식은 무엇일까? 어려서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뜻과 절차 등은 의식적 지식으로 저장되지만 단어들을 배열하는 방식이나 규칙 등의 지식은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서 사용하게 된다. 암묵적인 지식에는 문법 외에도 수영이나 골프 등 운동기술의 습득,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를 배우는 것도 포함이 된다. 특히 악기 연주는 많은 부분에서 암묵적인 지식에 의존한다. 건반을 치고 현을 켜는 과정에서 습득된 움직임은 암묵적인 지식으로 저장되고 사용된다. 운동기술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암묵적인 지식을 사용할 때 의식적 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중년을 넘어서면 우리의 인지 기능 중에서 일부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하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식적인 기억 능력이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용어나 이름, 지명 등 고유명사를 기억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내게도 자주 보던 학생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 50대나 60대 이상이면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선택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뭘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그 대가로 100% 또 90만 원을 받는 경우와 90% 확률로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강의에서 학생들을 물어보면 다수가 전자를 선택한다. 90만 원 받는 거와 또 90%의 확률로 90% 확률, 100% 확률, 90% 확률을 100만 원 받는 거. 이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100% 확실하게 90만 원의 손실을 보아야 하는 경우와 확실하게 90% 확률로 100만 원의 손실을 보는 경우 10%는 아무 손실도 없는 경우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 기대가치라. 값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오면 100원을 그걸 확실한 것은 그렇게 받고 확률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갖고 50%를 한다면 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은 50원이 된다. 위의 질문에서 90만 원의 수익이 100% 나는 경우와 100만 원의 수익이 90% 확률로 나는 경우에 기대값을 구해보면 모두 90만 원으로 동일하고 손실의 경우도 모두 마이너스 90만 원으로 동일하다. 100% 확실한 수익 90만 원을 90%의 불확실한 수익 100만 원보다 더 선호한다. 우리 인간은 계산기처럼 90만 원의 수익과 90만 원의 손실이 모두 동일한 절대값 90만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적은 수익에 급히 팔고 손실이 날 때는 그 주식을 빠르게 팔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과거의 경제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이득 구간에서 가치 증가 속도보다 우리를 확률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체계적인 판단 오류를 유도한 일을 경험적인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 더 저렴하게 책을 사기 위해서 비서점으로 갈 테지만
시기는 그냥 A 백화점에서 사겠다고 일정할 것이다. 서점에서 4천만 원 자동차에 가족 시트 옵션으로 200만 원을 더 치르는 것에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설정할지 우리 반이나 남았다는 말이나 물이 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 상태 저마다 다른 틀에서 표현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틀 안에서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다. A와 B 두 명의 유력 후보가 경쟁에서 선거에서 A 후보에게 투표해서 A 후보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나 B 후보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B 후보는 절대로 당선 안 됩니다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다. 하지만 전제는 이득의 후자는 손실의 무게를 둬서 판단을 내리게 한 것이고 같은 이득과 손실의 양이라도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는 손실 쪽에서 더 급격히 하락한다는 점을 이용한 네거티브 전략인 것이다. 지금까지 제한된 대안과 그것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왜곡 현상을 언급했다. 나비 효과 에서 이스라엘 인지에서 대지고 교수와 그의 동료를 수행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때 위원회가 점심을 먹기 전에 배고픈 상태에서 파기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전유식사의 휴직 직후에 심사한 사건은 60%가 가석방 허가되었음이 발견이 되어졌다.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는가?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 악할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이거나 그래서 배가 부를 때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배를 불려주라 이 말이지. 배가 고프면 안 되잖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번 들어봤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에서 도덕적인 행동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야기에서 1924년 프린스턴 심리학자 존 더 베슨이 재미있는 실험했는데 신학생들 무작위로 두어 접전에서 성경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생각을 다른 주제에서 신학생이 잘할 수 있는 일이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를 녹음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이나 사무실로 이동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동 요청을 하면서 어떤 신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가라고 지시했고 어떤 신학생들에게는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 일단 이동한 후에 잠시 기다렸다가 설교하라고 얘기했다. 연구자들은 각 신학생의 이동 경로에 쓰러져서 호흡 곤란한 겪는 한 사람을 배치해 두었다. 연구자는 어떤 조건을 신학생이 공격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었을까? 실험 결과는 이 두 집단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된 설교를 할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에게 63% 도움을 주었지만 반면에 서둘러서 이동하도록 한 사람은 10%만이 도움을 주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만든 셈이다. 앞으로 목회자는 신약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공경에 빠진 사람 더 도와주고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여러분은 실망할지도 모른다. 자, 실제로 많은 심리 연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이유를 내적인 기질이나 성격, 인격,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내기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누군가 성공을 하나 실패했다면 그 사람의 성공이라는 능력이 좋거나 나쁘다고 쉽게 판단해버렸는데 자, 앞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타적인 행동과 관련된 하나의 실험이고 우리 대부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선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납세우나 병역 의무를 부호적인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피해갈 수 있다면 이득이 될 때 우리 은혜는 중격 측자핵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면 속임과 같은 부정직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직에 관련된 두 개의 대표적인 가설이 있다. 하나는 부미 가설이고 하나는 의지 가설이다. 부미 가설은 성선설과 유사하게 흥미롭게도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되었으나 어떤 연구들은 부미 가설을 또 어떤 의지 가설을 지지하는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법과 윤리의 교훈을 지키며 선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생각과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유혹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스피와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특정 시행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들의 실험에서 얼마나 속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속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때 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인 통제와 관련된 변화를 측정했다. 정직하게 반응했다면 참가자들은 절반의 시행에서 의해서 반응을 하고 절반에서는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실험 결과 참가자 40명의 속임 행동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이 연구의 재미있는 발견은 우리 내에서 인지 통제와 관련이 있는 전상 대피질과 하전두회의 활성화가 정직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이다. 비록 최근 연구가 정직과 속임 행동만을 대상으로 측정했지만 진화를 보내는 메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왜 사는지. 사실은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생존 관련해서 생각할 때 기억 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과 관리할 때. 생존과. 사실 우리 진화는 수백 년 동안의 원시 시대로 이처럼 적응적인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은 원시 시대에 적응적이었어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은 마음도 있다. 그래서 아직 기름기가 많은 진화는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한 데는 무용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학습에 있게 일하는 기전을 통해서 시각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또한 인류는 다양한 생존 환경에 놓이면서도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호모사피엔스. 자, 젊은 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결혼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낳기 어려운 환경 등을 이야기한다. 물론 맞는 이야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의 전부라면 과거 보릿고기를 생각하면 6.25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 때야말로 젊은 애들에게 혼수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자, 움직이고 본능적인 생물학적인 기적 원인을 감추는 것이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개인 수준부터 가족, 사회, 민족 혹은 전체 인류는 다양한 수준에서 각 수준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 부합하고 무엇이 위협이 되는지 민감히 알아채도록 진화해왔다.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꺼리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집단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의 저출산이 그렇게까지 큰 위협은 아니라 집단적인 사고가 형성되기 때문일 수 있다. 집단의 생존을 위한 전력 가운데서 저출산이라는 집단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집단적인 생각 속에서 결국 인류의 수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 등등등등에서 우리의 출생률 하락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